중국 해군 정보부의 한 고위 관계자가 비밀 브리핑 자료를 보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국이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 그의 손에 들린 문서에는 믿기 어려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평화로운 어촌과 관광지로만 여겨졌던 한국의 작은 섬들이 사실은 완벽한 삼각형 배치로 설계된 거대한 해상 요새였다는 것이었죠. 프랑스 군사 전문가가 우연히 발견한 이 충격적인 사실은 아시아 전체의 군사 균형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치킨과 한류로만 알려진 작은 나라가 어떻게 전 세계 해군들이 30년간 풀지 못한 난제를 해결해버렸을까요? 섬을 항공모함으로 바꾸는 것. 그것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관광지로 위장하면서 말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비밀이 밝혀집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마르크 앙트리베붐이에요. 저는 전쟁을 연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총 쏘고 폭탄 터뜨리는 진짜 전쟁이 아니라 종이 위에서 컴퓨터 화면으로 하는 전쟁 말이에요. 프랑스 파리에 있는 커다란 건물에서 지도를 들여다보며 나라들이 어떻게 싸울지 연구하고 있었거든요. 벌써 30년째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탄 종이 만나는 커피를 마시고 사무실로 걸어가고 있었죠. 복도에서는 늘 오래된 책 냄새와 세제 냄새가 섞여서 나고 있었어요. 제 책상은 창문 옆에 놓여 있었는데 창밖으로는 회색 건물들과 회색 하늘만 보이고 있었거든요. 저는 제 일을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믿고 있었죠. 사무실 벽에는 지도들이 가득 붙어 있었어요. 큰 지도, 작은 지도, 오래된 지도, 새로운 지도까지. 유럽 지도, 미국 지도, 세계 곳곳의 지도들이 벽을 덮고 있었죠. 어떤 지도든 보면 전쟁이 시작됐을 때 군대가 어디로 행진할지, 배들이 어디로 항해할지 정확히 알 수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항공모함을 보여주는 지도들이었어요. 항공모함이 뭔지 아시죠? 전투기를 싣고 다니는 거대한 배예요. 바다 위에 떠다니는 공항 같은 거죠. 미국은 항공모함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프랑스도 몇 척 있었어요. 영국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항공모함을 가장 많이 가진 나라가 바다에서 이긴다고 말이에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였죠. 항공모함은 물 위에 떠다니는 거대한 망치 같은 거니까요. 어디든 가서 뭐든지 때릴 수 있었거든요. 제가 다른 똑똑한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모두들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걸 바꿔버린 일이 일어났어요. 2월의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우리 건물 난방이 또 고장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꺼운 코트를 입고 일하고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파리는 춥고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다른 겨울날들과 똑같이 말이에요. 그날 보안 관련 회의에 참석해야 했어요. 이런 회의들은 보통 지루하거든요. 비싼 양복 입은 할아버지들이 커피 마시고 작은 샌드위치 먹으면서 위험과 위협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회의는 달랐어요. 검은 머리에 불안한 눈빛을 한 젊은 남자가 일어나서 발표를 시작했어요. 아시아 사람 같았는데 일본이나 한국 사람인 것 같았어요. 누군가 들을까봐 무서워하는 것처럼 아주 조용히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가 섬들과 공항 사진이 나온 슬라이드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무섭거나 위험해 보이는 건 전혀 없었죠. 그 섬들은 작고 평화로워 보였거든요. 푸른 나무, 파란 바다, 하얀 해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한 말이 제 피를 차갑게 만들었어요. 한국은 항공모함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가 조심스러운 영어로 말하고 있었어요. 대신에 섬 전체를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아주 조용해졌어요. 난방 시스템이 딸깍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죠. 누군가 기침을 했고 종이가 바스락거렸어요. 웃고 싶었어요. 그 생각이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았거든요. 섬이 어떻게 항공모함이 될 수 있나요? 섬은 움직일 수도 없잖아요. 그냥 바다에 나무 달린 큰 바위처럼 앉아있는 거였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웃을 수가 없었어요. 그 말들이 제 배를 이상하게 뒤틀리게 만들고 있었거든요. 손이 차갑고 동시에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평생 지도를 연구하며 살아왔어요. 중요한 군사기지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있었죠. 어느 나라가 강하고 어느 나라가 약한지도 알고 있었고요.
전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젊은 남자가 저에게 완전히 틀렸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사무실에 앉아서 제 지도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천 번도 넘게 봤던 바로 그 지도들을요. 그런데 이제 달라 보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제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한국 지도를 꺼냈어요. 엄지손가락 모양으로 생긴 작은 나라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었죠. 저는 늘 한국이 바다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해안선도 짧고 항공모함도 없었으니까요. 바다에서 미국이나 중국과 어떻게 경쟁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제가 틀렸다면 어떨까요? 한국 주변의 작은 섬들이 그냥 바다에 떠 있는 바위가 아니라면, 완전히 다른 무언가라면,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가라앉지 않는 섬이라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일지 상상해 보려고 했어요. 섬을 어떻게 무기로 만들까요? 땅덩어리를 어떻게 배처럼 싸우게 만들까요? 다음 날 아침,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결정을 했어요. 전화를 들고 공항에 전화했어요. 이 섬들을 제 두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야기가 정말인지 알아야 했어요. 만약 정말이라면 제가 전쟁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틀렸다는 뜻이니까요. 전쟁을 이해하는 게 직업인 사람에게는 정말 무서운 생각이었죠. 서울행 비행기표 값이 제 2달 월급이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거든요. 그 작은 섬들이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지 봐야 했어요. 가방을 싸면서 벽에 걸린 지도들을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곧 이 지도들이 지금까지 저에게 진실을 말해왔는지 알게 될 거였어요. 아니면 줄곧 거짓말을 하고 있었는지 말이에요. 비행기 바퀴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쾅 하고 닿았어요.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어요. 짐을 챙기면서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두려워서가 아니라 설렘과 걱정이 뒤섞여서였어요. 여기서 과연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궁금했어요. 공항을 걸어 다니는데 묘하게 이상했어요. 모든 것이 너무 깨끗하고 너무 조용하고 너무 완벽했어요.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가이드를 안내하는 표지판들이 가지런하게 줄지어 서 있었어요. 사람들은 서로 밀치거나 소리 지르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은 전쟁을 준비하는 나라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는 나라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겉모습을 믿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작은 비행기를 또 탔어요. 이 비행기는 훨씬 작아서 파란 바다 위를 날아가면서 덜컹덜컹 흔들렸어요. 저희가 향하는 곳은 바다 한가운데 아주 작은 점처럼 보이는 섬이었어요. 그 섬의 이름은 울릉도였어요.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울릉도는 바다 위에 솟아오른 초록색 혹 같았어요. 가파른 절벽, 울창한 숲, 그리고 몇 개의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어선들이 섬 주변을 흰 점처럼 떠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공항 활주로가 눈에 들어왔어요. 마치 제가 떨어지는 듯이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활주로가 어마어마하게 길었어요. 이렇게 작은 섬에 어울리지 않을 만큼 너무 컸어요. 마치 거대한 회색 흉터가 섬을 가로지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얼굴을 비행기 창에 바짝 붙였어요. 활주로가 크기만 한 게 아니라 완벽했어요. 매끈한 콘크리트, 고든 선, 균열이나 구멍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이 활주로는 단지 작은 관광 비행기용으로 만든 게 아니었어요. 이건 전투기에 맞춰 설계된 활주로였어요. 착륙하자 저는 그 콘크리트 활주로 위를 걸었어요. 빈 공기를 헤치며 제 발걸음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신발 밑으로 전해지는 단단함이 마치 돌로 만든 요새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작은 터미널 건물 앞에서 한 명의 투어 가이드가 저를 반겨주었어요. 그녀는 환한 미소를 띠고 활기찬 영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울릉도에 오신 걸 환영해요. 이 공항은 여러분 같은 관광객들을 위해 지어진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미소는 어딘가 힘이 들어간 것처럼 보였어요. 눈은 자꾸 제 눈을 피했고 활주로에 대해 물었을 때마다 똑같은 대답을 3번이나 반복했어요. 여기 모든 것은 관광객을 위한 것뿐이에요. 오로지 관광객을 위해서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섬 곳곳을 걸으며 다녔어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새롭고 불안한 것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활주로 길이는 딱 1.2km, 폭은 36m였어요. 이건 관광객용 숫자가 아니었어요. 분명 군사용 숫자였어요. 활주로 근처에는 짐 가방을 보관하기에는 너무 튼튼해 보이는 콘크리트 건물들이 있었어요. 관광용품보다 훨씬 무거운 걸 보관할 듯한 금속 구조물도 보였어요. 모든 것이 폭풍 후, 지진, 폭격에도 끄떡없게 지어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가장 이상했던 건 사람들이었어요. 파란 헬멧을 쓰고 공항 주변을 오가는 일꾼들이 있었어요. 헬멧엔 해양안전센터라고 쓰여 있었지만 그들은 마치 군인처럼 움직였어요. 허리를 곧게 펴고 일렬로 걸어 다녔으며 짧고 빠른 말투로 속삭이듯 대화를 나눴어요. 이 사람들은 해양안전요원이 아니었어요. 군인이 민간인 행세를 하는 이들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섬 가장자리를 따라 걸었어요. 해가 지면서 하늘이 주황빛과 붉은빛으로 물들었어요. 파도는 밑바닥의 바위 해안을 거칠게 때리고 있었어요. 한 노인이 콘크리트 가로등 옆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햇볕에 검게 그을린 얼굴과 힘든 노동으로 거칠어진 손을 보고 있자니 이 섬의 역사를 온몸으로 겪은 사람 같았어요. 저는 그분 옆에 앉았어요. 한동안 우리 둘은 말없이 파도 소리만 들으며 바다를 바라봤어요. 마침내 그분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관광객이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네, 맞아요. 관광객이 아니에요. 그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관광객들은 제대로 된 질문을 안 하거든. 어떤 질문을 해야 할까요? 노인은 우리 뒤에 놓인 활주로를 가리켰어요. 저기는 공항이 아니야. 움직일 수 없는 배야. 가라앉을 수 없는 배.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뜻인가요? 전쟁이 닥치면 여기로 전투기가 착륙할 거야. 무기가 여기 저장될 거야. 군인들이 여기서 지낼 거야. 이 섬은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요새가 될 거야. 그분은 오랜 세월을 꿰뚫어본 듯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우린 그걸 보이지 않는 전함이라고 불러. 그 말은 한겨울 차가운 물에 겨우 입을 담근 기분으로 제 몸을 흔들었어요. 제가 의심했던 모든 것이 사실이었어요. 이 평화로운 섬은 사실 숨겨진 군사 기지였어요. 한국은 항공모함을 건조한 게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뛰어난 무언가를 만든 거였어요.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섬을 만든 거였어요. 어둠이 울릉도를 감싸 안으면서 제 여정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섬이 숨겨진 전함이라면 다른 섬들은 어떨까? 이 바닷속에 또 얼마나 많은 비밀이 떠다니고 있을까? 저는 진실을 밝혀야 했어요. 한국이 하나의 섬을 무기로 바꿀 수 있다면 모든 섬을 무기로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바다 위 전쟁이 치러지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거였어요. 배는 울릉도를 떠나 헉산도로 가는 동안 거친 물결에 앞뒤로 요동치고 있었어요. 속이 울렁거렸지만 배 멀미 때문은 아니었어요. 울릉도에서 알게 된 사실 때문에 속이 울렁거렸던 거였어요. 하나의 숨겨진 전함도 충격적이었는데 더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저는 지도를 꺼내 작은 탁자 위에 펼쳐놓았어요. 빨간 펜으로 동쪽에 있는 울릉도를 동그라미로 표시했어요. 그리고 남쪽으로 눈을 돌려 헉산도를 찾은 뒤 또 다른 동그라미를 그리자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두 섬 사이 거리가 엄청났어요. 그런데 둘은 거대한 삼각형의 두 꼭지점처럼 배치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삼각형의 정중앙에는 바로 한반도가 놓여 있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분명한 계획이었어요. 울릉도와 달리 헉산도는 풍경이 사뭇 달랐어요. 울릉도가 초록빛 산악 지형이었다면 헉산도는 더 평평하고 갈색빛이 돌았어요. 나무는 적고 바위가 더 많이 보였어요. 바람도 더 세차게 불고 고립된 느낌이 강했어요. 하지만 그곳에도 똑같이 불가능할 정도로 거대한 활주로가 있었어요. 저는 콘크리트 위에 서서 발걸음으로 길이를 재봤어요. 1200m였어요. 폭은 36m였어요. 울릉도랑 똑같았어요.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요. 저는 시멘트 자루 더미 옆에서 작업 중인 건설 관리자에게 다가갔어요. 그는 중년 남자로 손톱 밑에 때가 끼어 있고 옷에는 콘크리트 가루가 묻어 있었어요.
울릉도의 명랑한 투어 가이드와는 달리 이 남자는 진지하고 지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제가 활주로에 대해 묻자 그는 관광객용 이야기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이 활주로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평화 시에는 관광객을 우리 섬으로 데려오지만 전쟁 시에는 완전히 다른 용도로 쓰이게 돼요. 그는 수평선 쪽 파랗게 펼쳐진 하늘과 바다가 만나는 곳을 가리켰어요. 중국 해군 함정들은 태평양으로 나가려면 반드시 이 바닷길을 지나가야 해요. 이 섬은 그 통로를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터지면 이 섬은 단순히 감시만 하지 않을 거예요. 바로 차단할 거예요. 제 입은 바짝 말라버렸어요. 저는 병 속의 코르크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중국이 해군을 깊은 바다로 이동시키려면 이 지점을 거쳐야만 하는데 한국은 그 경로에 군사기지를 심어놓은 거였어요. 하지만 관광객용 공항으로 위장해둔 것이었어요. 오후 내내 저는 헉산도를 걸어다녔어요. 울릉도와 마찬가지로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어선들이 항구에 둥둥 떠 있었고 아이들이 해변에서 뛰어놀고 있었어요. 할머니들이 시장에서 생선을 팔고 있었어요. 하지만 평화로운 겉모습 아래에는 전쟁 준비의 흔적이 곳곳에 숨어 있었어요. 가짜 바위 뒤에 숨겨진 콘크리트 벙커들,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을 것 같은 금속 구조물들, 어디로 이어질지 모를 지하 터널들, 탱크와 전투기를 수용할 만큼 넉넉해 보이는 저장 시설들까지. 해변 근처 돌무더기를 유심히 바라보던 한 노어부가 저를 보고는 슬쩍 웃으며 속삭였어요. 저 돌들은 진짜 돌이 아니에요. 좀 더 자세히 보세요. 저는 그 돌무더기로 걸어가 만져봤어요. 회색 돌처럼 보였던 그것은 사실 페인트 칠된 금속이었어요. 그리고 가짜 바위 뒤로 검은색 터널 입구가 보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작은 호텔방에 들어와 침대 위에 지도를 펼쳐 놓았어요. 울릉도와 헉산도를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해둔 상태였어요. 이제 삼각형의 세 번째 꼭지점을 찾아야 했어요. 지도를 보니 답이 분명했어요. 서쪽, 북한과의 경계 근처에 백령도가 있었어요. 한국이 정말 섬 요새 삼각형을 만든 거라면 백령도가 가장 중요한 꼭지점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북한과 가장 가까웠고 비밀기지를 세우기에 가장 위험한 곳이었어요. 즉, 한국이 바로 그곳에 기지를 지을 거라는 뜻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헬리콥터를 타고 백령도로 향했어요. 황해 위를 날아갈 때 먼 발치의 북한 해안선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두운 색으로 드러난 모습이 마치 잠자는 용 같았어요. 백령도는 세 섬 중 가장 작았지만 제게는 가장 군사적인 느낌으로 다가왔어요. 녹색 제복을 입은 군인들이 해변을 따라 걸어 다녔어요. 날카로운 철조망이 둘러싼 중요한 건물들이 보였어요. 특정 구역에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 표지판도 여기저기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또 다른 활주로가 있었어요. 길이도 같고 폭도 같고 매끈한 콘크리트도 똑같았어요. 저는 건설 현장 근처에서 단정한 제복을 입은 젊은 해병대 장교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명찰에는 박중희라고 적혀 있었어요. 눈빛은 날카롭고 예리했어요. 이 섬은 바로 우리의 최전선이에요. 박중희는 제가 질문하기도 전에 말했어요. 북한과의 거리는 겨우 14km예요. 맑은 날에는 그들의 해안선이 선명히 보여요. 그가 북쪽을 가리키자 저는 정말 수평선 위에 가느다란 육지 줄기가 보이는 걸 확인했어요. 이 활주로는 단순히 비상시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박중희는 말을 이었어요. 이 섬은 우리의 북방 항공모함이에요. 긴장이 고조되면 전투기들이 여기서 이륙해 3분 만에 북한 상공에 도달할 수 있어요.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방어 전략이 아니었어요. 공격을 위한 준비였어요. 백령도 위에 서서 저는 마침내 한국이 무엇을 만든 건지 깨달았어요. 그들은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 3개를 삼각형 모양으로 배치한 거였어요. 각 섬마다 서로 다른 방향을 감시하고 방어하고 공격할 수 있었어요. 세 섬이 합쳐져 한반도를 에워싼 숨겨진 요새의 벽을 이루고 있었어요. 정말 기가 막힌 방식이었어요. 동시에 무척 무서웠어요. 그리고 눈치채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보이지 않는 구조였어요. 저 뒤로 해가 지자 저는 물 너머로 북한을 바라보았어요. 아마도 저 너머 어딘가에서 북한 병사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겠죠.
하지만 그들은 이 섬을 공격할 수 없었어요. 이 섬을 침몰시키거나 이동시키거나 파괴할 수 없어요. 한국은 특별해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 완벽한 요새를 지은 거였어요. 삼각형은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가장 위험한 꼭지점에 서 있었어요. 비행기는 서울로 돌아가는 동안 다른 비행들과는 달랐어요. 열흘 전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저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때의 저는 지도와 전쟁에 대해 확신에 차 있었는데 지금의 저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밤의 서울은 계곡 위에 펼쳐진 별빛 같은 불빛들처럼 보였어요. 수백만 명이 이 거대한 도시에 살고 일하고 놀고 있었어요. 거리 위로는 자동차들이 빨간빛 하얀빛 강처럼 움직이고 있었고요. 높은 건물들은 어두운 하늘을 향해 손가락처럼 뻗어 있었어요. 호텔 창문 너머로 한강이 도시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모습이 보였어요. 다리들은 은빛 리본처럼 강을 가로질렀고 모든 것이 평화롭고 정상인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서울을 평범한 도시로 볼 수 없었어요. 섬들에서 배운 것을 통해 제 시야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거든요. 이제 저는 서울을 다르게 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거리를 걸었어요. 가족들은 넓은 인도를 따라 유모차를 밀고 있었고 학생들은 무거운 배낭을 메고 학교에 서둘러 가고 있었어요. 양복을 차려입은 직장인들은 커피를 손에 들고 휴대폰으로 통화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전쟁을 걱정하는 눈치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나라가 바다에 보이지 않는 요새를 지어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걸으면서 저는 다른 관광객들이 절대 알아채지 못할 것들을 하나둘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지하철역은 너무 크고 또 지나치게 깊었어요. 벽에 붙은 표지판에는 비상시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림으로 안내하고 있었어요. 몇 블록마다 두툼한 콘크리트 벽과 좁은 창문을 가진 작은 건물들이 보였어요. 이건 평범한 상점이나 사무실이 아니었어요. 공원에서는 넓은 공간이 완벽하게 평평하고 직사각형 모양이었어요. 헬리콥터가 착륙하기 딱 좋은 크기였어요. 농구장은 마치 공항 활주로처럼 보이는 선이 새겨져 있었어요. 심지어 학교 운동장도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 이상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느낌이었어요. 서울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어요. 서울은 섬들과 같은 계획의 일부였어요. 저는 한강변 벤치에 앉아 공책을 폈어요. 열흘 동안 제가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적어두었어요. 이제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해야 했어요. 한국은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해본 적 없는 일을 해냈어요. 그들은 자기 나라 전체를 무기로 바꿔버린 거였어요. 세계의 섬은 숨겨진 항공모함 삼각형을 이루고 있었어요. 각 섬은 전투기를 이륙시키고 무기를 저장하고 적을 감시할 수 있었어요. 일반 배처럼 움직이거나 침몰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서울은 그 삼각형의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서울도 마냥 무방비 상태가 아니었어요. 모든 지하철 터널은 전쟁 시 벙커가 될 수 있었어요. 모든 넓은 도로는 군용기를 위한 활주로가 될 수 있었어요. 높은 건물은 감시 초소나 통신센터가 될 수 있었고요. 공원은 헬리콥터 착륙장이 될 수 있었어요. 도시 전체가 섬들처럼 전쟁 시 살아남고 싸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저는 지난 30년 동안 군사 전문가로서 공부했던 모든 나라를 떠올렸어요. 미국은 수십억 달러를 들여 거대한 항공모함을 만들었고 러시아는 물속에 숨을 수 있는 잠수함을 만들었어요. 중국은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더 똑똑한 방법을 선택했어요. 자기 땅을 무기로 만든 거예요. 가라앉을 수 없는 섬들, 점령될 수 없는 도시들, 외관은 완전히 평화로워 보이지만 전쟁에 대비된 나라 전체를 만든 거예요. 가장 놀라운 건 거의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른다는 거였어요. 사진 찍으러 다니는 관광객도, 기사 쓰는 기자도, 멀리 떨어진 사무실에 앉아있는 군사 전문가인 저조차 몰랐어요. 한국은 가장 큰 힘을 알아보기 어려운 곳에 숨겨뒀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한 노점에서 채소를 팔고 있는 할머니를 봤어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사과 몇 개를 권하셨어요. 주름진 손이 부드럽게 사과를 건네주시는 모습이 할머니라는 느낌을 물씬 주었어요. 하지만 저는 궁금했어요.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하면 할머니는 어떻게 하실까 하고요. 어디로 뛰어가야 할 줄 아실까?
지하실에 물자라도 숨겨두셨을까? 군인을 돕거나 부상자를 치료하도록 훈련받으신 분일까? 저는 할머니가 제 군사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방식으로 전쟁을 준비하셨을 거라고 짐작했어요. 그날 밤, 저는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위해 가방을 쌌어요. 울릉도에서 가져온 작은 나무배 장난감을 셔츠들 사이에 소중히 넣었어요. 생선 배 모양이었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무언가를 떠올리게 해주는 물건이 되어 있었어요. 그 장난감을 볼 때마다 저는 가장 위험한 무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기라는 걸 기억하게 되었어요. 파리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똑같아 보였어요. 벽에 걸린 지도, 창가 옆 책상, 밖으로 보이는 회색 건물들까지 모두 예전과 똑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저는 책상 위에 나무배를 놓아두고 매일 볼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예전 지도를 모두 내리고 새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새 지도에는 한국의 진실이 담겨 있었어요. 섬은 사실 항공모함이었고, 도시는 사실 요새였고, 작은 나라는 현대 전쟁의 가장 큰 퍼즐을 풀어낸 장소였어요. 어떻게 더 크고 돈 많은 적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 자기 나라 전체를 파괴할 수 없는 무기로 바꾸면 돼요. 한국은 바로 그렇게 했어요. 너무 영리하게 해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이제 저는 그들의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지도를 똑같이 볼 수 없게 되었어요. 책상 위에 놓인 나무배는 저에게 시사했어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승리는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일어난다는 것을요. 한국은 자신을 무너지지 않게 만들어버려서 이미 승리한 셈이었어요. 그들은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 완벽한 방어를 구축했어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